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제 곧 야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고 나면 앞으로 대선까지 몇 개월 동안은 정치적인 이슈로 도배가 될 텐데요. 대중들도 이번에 유독 뜨거운 대선 분위기 속에서 기대와 분노 등 다양한 심리 변화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앞서서 변화하는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진짜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선거는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나라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선거라도 그 선거가 처한 시대적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후보들의 슬로건이나 정책에서도 쉽게 드러나지만 언제나 선거는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치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가 정치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의 정치적인 변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포퓰리즘 정치가 거의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전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포퓰리즘 정치가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포퓰리즘 이야기하니까 말인데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하고는 다르게 고정관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포퓰리즘 원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퓰리즘 하면 대중의 인기 영합주의 정치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포퓰리즘 하면 바로 베네수엘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어떤 사전에서도 포퓰리즘을 그냥 단순히 인기 영합주의 정도로만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과거의 포퓰리즘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그 의미로 보자면 대중의 의사에 따르는 정치 행태를 말하는 거라 그냥 단순히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포퓰리즘 단어 자체의 의미는 나쁜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랑 결을 같이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 안 좋은 의미로 많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다른 단어를 써서 이야기할까도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풀어나가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포퓰리즘 그대로 한번 풀어나가볼게요. 우리가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포퓰리즘 현상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이 경제가 안 좋고 시대 상황이 좀 어렵고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쳐돼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 흐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포퓰리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최근 들어 부쩍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확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똑똑하다고 혹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의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최근 빠르게 번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치 흐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말하는 포퓰리즘은 포주기식 정책이라든지 인기 영합주의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지상 최고의 시스템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도 없는 그런 정치체제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득권화되고 기성정치화 돼버리면서 다수 대중들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실패하는 상황이 온 거죠. 대중들이 대표자를 뽑을 때만 해도 대중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죠. 네, 지금 우리 주변의 정치 상황을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 그런 대의민주주의라는 기성정치 시스템이 빠르게 변해가는 대중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변화 요구에 대해서 전혀 못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요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네. 사실 간단하게는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한 브렉시트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사례죠. 맞아요.
사실 정치권과 엘리트층은 EU 탈퇴를 원하지 않았고 대중들의 탈퇴 요구가 워낙 크다 보니 결국 국민투표로 이어져서 탈퇴까지 하게 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이 번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흐름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2008년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가 지금 우리 사회의 포퓰리즘 현상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운 좋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덜했지만 어쨌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 우리가 2008년에 벌어진 금융위기 사태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거라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로 가득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1970년대의 오일 쇼크라든지 90년대의 닷컴 버블 문제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그러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계속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도 계속 쭉쭉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삶도 덩달아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8년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부동산의 버블 하나가 이게 연쇄적으로 번져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융위기를 맞으니까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수많은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부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의 재정이 고갈될 정도로 금융위기를 넘어 국가의 재정위기로까지 심각한 사태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이게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현재 믿고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실한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맡긴 정치권과 엘리트들 역시도 이런 경제 위기 동안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내 가게가 나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문제로 순식간에 사라져서 그렇게 내 가족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실제 몸으로 체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경제 성장이 거의 정체돼 버리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일부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하고 몇몇의 성공한 기업인들 그리고 소수의 금수저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서민 대중들의 삶에서 미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경제 위기를 통해서 당시에 가려져 있던 실제 서민 대중들이 겪고 있던 상황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맞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도 못하고 현재 자신들의 삶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경제 위기를 딱 맞고 나서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자신들이 대표자로 뽑아놓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고 불만도 생겨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 사회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로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기존의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이제는 누가 잡아도 별 차이도 없고 사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놈이 해먹든 저놈이 해먹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해먹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서민 대중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냥 대중들이 봤을 땐 기성 정치권들이 서로 다 짜고 의미 없는 논쟁만 하면서 다들 비슷한 주장만 하고 그렇게 대중들만 헷갈리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대중들을 착취하면서 권력만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의 시민 대중들이 깨달은 게 좌파 우파 그런 거 관계없이 저들이 다 그냥 기득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기성정당들이 지금 대중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실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해결할 의사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서민하고 다른 기득권 집단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만 있으면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그런 정당에다가 다르게 말하면 기성 정치권이 입 닫고 있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발설해버리는 그런 정당에다가 사람들이 표를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서민 대중의 포퓰리즘화가 급속하게 번져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향이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2016년에 트럼프의 대선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과거 트럼프 당선 과정은 보수당, 진보당의 대결이 아니라 기성 정치권이 입닫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중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이슈화시키면서 맹렬 지지층을 만들어내면서 당선이 된 거죠. 그게 미국 역시도 포퓰리즘 영향이 커졌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례였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달러당 한 표가 아니라 1인당 한 표를 가지는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더 거대화되면서 사실 실제로는 1인당 한 표가 아닌 1달러당 한 표인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실제로도 더 많은 수의 투표권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말인데요. 그냥 지금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다수의 핵심을 차지하는 서민층들이 기득권에 대해서 가지는 그 불신에서 지금 이 포퓰리즘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포퓰리즘 현상이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포퓰리즘이 가진 장점을 보면 지금 그 사회 내에서 대중들이 안고 있는 사회 정치적으로 골마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퓰리즘이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골마있는 그 사회 문제를 시원하게 터뜨려서 대중적인 문제로 공론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고 터뜨려서 공론화시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지적하기는 쉬운데 근데 이 포퓰리즘 역시도 대중들의 민의를 등에 업고 집권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성정치화로 변해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그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 그 자체로는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기존의 기성정치가 너무 기득권화돼서 대중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대중들의 분노 폭발 위험 신호로서 이 포퓰리즘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는 골마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사실 해결책이라는 게 문제가 터진 이후의 해결책은 구성원들 전체가 일정 부분 고통을 감수하고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게 필수적인데 한편으로 대중들은 자신의 피해는 없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다 보니 해결책이 아닌 인기 영합,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쉽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또 해결은 안 되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변해가고 있는 포퓰리즘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경제만 급성장하면 이런 사회의 포퓰리즘화 현상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 자체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시대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포퓰리즘화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자리 잡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는 이런 포퓰리즘화 현상을 성공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퓰리즘의 진짜 의미와 왜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대되어 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속에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경제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포퓰리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대중이 가진 문제를 이슈화시켜 터뜨리고 정치권이 그걸 외면할 수 없게끔 판을 까는 데까지는 나름의 역할을 하는데 포퓰리즘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이 가진 특유의 이기적인 모순과 집권 이후에 다시 기성정치화되는 개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반복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포퓰리즘이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혼란스럽게 들리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민주주의가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맞지만 포퓰리즘은 대중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